홍길동, 두 개의 서사, 역사 속 전설과 문학 속 혁명가. 오늘은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두 갈래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 속 기록에 등장했거나 그와 관련된 전승에서 언급되는 홍길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어서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나타난 소설 속 홍길동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와 문학 속에서 홍길동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홍길동 실존 인물설과 사료의 희박성. 일반적으로 오늘날 홍길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허균의 홍길동전 속 주인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홍길동이 실제로도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드물지 않았다는 점과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실존 인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여러 지리지 혹은 야사 등을 살펴보면 홍길동이라는 성명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여러 관료나 무인 중에 홍길동이라는 동명이인이 몇 명 정도는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적무리의 우두머리나 부패 관료에게 맞선 의적 홍길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공식 기록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홍길동이 특정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인지 혹은 여러 인물의 에피소드를 취합해 만들어진 허구적 캐릭터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구전 설화 중에는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지방 관아의 횡포에 맞서며 백성을 도왔고 나중에는 왕을 상대로도 반기를 들었다가 체포 혹은 도망쳤다는 식의 이야기가 더러 전합니다. 이 전승들은 주로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많아 공식 역사 문헌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긴 해도 적어도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민중의 애환을 대변하는 영웅적 도적으로 각인되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해줍니다.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홍길동이 몰락한 양반이었으며 지방 관아나 고을 수령의 탐악에 저항하다가 산으로 들어가 의적 무리를 결성했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홍길동은 부자들의 재산, 특히 부정축제한 것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각 고을을 돌며 불의를 벌하고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수호전이나 서양의 로빈후드 전설처럼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도적이라는 판타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조선판 로빈후드라는 별칭도 여기서 기인합니다. 비록 조선 왕조실록 같은 공적 기록에서는 확인이 어렵지만 많은 민담과 구비에서 홍길동 무리가 어디를 지나갔다 하면 부패한 관리들이 벌벌 떨었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응원했다는 식의 서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민중이 기대하는 이상적 영웅상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에 투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었다기보다 당시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상적 존재로서 구전되고 만들어진 캐릭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가 존재했고 양반 계층이 많은 특권을 누리며 농민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전법의 변형이나 군역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공공해졌고 밀란과 도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불평등한 체제를 깨부수고 억울한 자를 구해주는 영웅을 꿈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길동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던 도적 두목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백성들은 자신의 절박함과 희망을 홍길동이라는 이름에 겹쳐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홍길동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전승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서사가 하나의 민중 영웅 설화로 집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가상의 인물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일종의 상징적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견본이나 공문서 예시에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홍길동이 모든 사람의 대명사처럼 널리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홍길동전의 널리 알려진 위상과도 연관이 있겠으나 역사 속에서도 특정 인물로 확립되지 못하고 다소 익명성에 가까운 면모를 지니는 이름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허균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정치가로 비교적 진보적인 사상과 문학적 역량을 지녔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런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은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고소설이자 한글 소설의 효시로 꼽힙니다. 특히 한글로 쓰인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홍길동전은 장내원의 기록이나 당시의 금서 목록 등에서 언급되긴 했으나 정식 간행본이 전해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필사본 형태로 읽혔다가 이후에야 활자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유교 이념과 신분 질서를 비판하고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 인물을 그렸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었습니다. 소설에서 홍길동은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납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정실의 자식들과 달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 없고 관직 진출도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신분 제도에 분개한 홍길동은 결국 집을 떠나 스스로 무리를 모아 활빈당을 조직합니다. 활빈당은 불법이나 부패로 재산을 불린 양반 관리 등을 습격하여 그 재물을 빼앗아 빈민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는 영웅으로, 종래의 지배 계층에게는 위험한 도적으로 인식되지요.
이후 홍길동이 조정으로부터 추적을 받게 되자 직접 궁중에 침입하여 임금과 대면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왜곡된 정치 상황을 비판합니다. 이를 계기로 홍길동은 오히려 임금의 신임을 얻고 관직을 제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서출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관직을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율도국이라는 이상향을 개척해 그곳의 왕이 되어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신분 차별에 대한 비판과 이상 사회에 대한 꿈입니다. 허균은 여러 문헌에서 예리한 풍자와 날선 문장으로 권문세가와 양반들의 위선을 비판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극적으로 구현된 것이 바로 홍길동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정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홍길동의 서사가 소설 전반을 꿰뚫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적서 차별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고발하는 장치입니다. 활빈당의 행적은 가진 자의 부를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돌려주는 반봉건적이고 반질서적인 면모를 띱니다. 동시에 부패한 사회 구조에 대한 해악과 풍자를 통해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결말 부분에서 홍길동이 율도국을 건국한다는 내용은 당대 유교 국가 조선에서 파격적인 설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발상은 허균의 급진적인 정치 사상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글 소설의 시초로서 홍길동전은 한국 문학사에서 여러모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전에 설화나 폐관문학, 가전체문학 등 산문문학이 있었지만 작가가 명시된 창작 소설로서 한글로 쓰인 것은 홍길동전이 최초로 손꼽힙니다. 허균은 자신의 사상과 세계관을 작품에 투영했습니다. 신분제 붕괴와 평등을 지향하는 태도, 부정부패에 대한 일갈은 당대 조선의 보수적 지배층에게 매우 도발적이었고 사후에 허균이 여러 차례 반역 죄인 취급을 받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홍길동전은 조선 후기 다른 고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 혹은 이두 향찰 문학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웅적 인물이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설정은 후대의 장편 야담이나 판소리 서사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소설 속 홍길동은 단순히 의적이라기보다 사회 구조의 모순을 깨는 혁신가이며 동시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호쾌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능력에 가까운 도수를 구사하기도 하고 임금을 직접 협박하는 모반에 가까운 행위를 서슴지 않는 면모에서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판타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홍길동전 속 홍길동은 신분제도를 비롯한 모든 부조리를 초월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율도국을 건설합니다. 이는 정치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조선 후기 지배층에게는 매우 불온한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중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소설보다 통쾌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기에 필사본 형태로 오랫동안 전해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역사 속 홍길동은 명확히 한 인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선시대와 그 이후에 민담, 전설, 야담 등에서 부패 권력을 응징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는 의적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면서 홍길동은 서울 차별에 맞서는 혁신적이면서도 영웅적인 인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두 측면의 홍길동을 모두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관청이나 악덕 지주들을 혼내주며 정의를 실천하는 도정무리의 수장이라는 역사적 민담적 이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학작품 홍길동전에서 재현되는 이상사회를 꿈꾸는 혁명적 인물이자 한글 소설의 대표 주인공입니다. 두 갈래의 전승과 스토리가 서로 얽히고 융합되며 결국 오늘날의 홍길동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국형 영웅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지요. 또한 대중문화에서도 홍길동은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등에서 여러 모습으로 재탄생해왔습니다. 고전극 형식으로 홍길동을 의적으로 그린 작품도 있고 현대풍으로 재해석하여 탐정이나 비밀요원 혹은 정의로운 해커로 그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홍길동이 지니는 반체제적 혁명적 요소가 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소재임을 방증합니다. 홍길동은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서 뚜렷한 족적을 찾기 어려운 인물이지만 동시에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민중의 염원과 희망이 결집된 의적의 전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모순과 신분적 차별이 극심했던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은 부조리를 깨뜨리고 억울함을 풀어줄 영웅을 절실히 필요로 했고 그 역할을 수행한 이름 중 하나가 바로 홍길동이었습니다. 소설 홍길동전은 이런 민간 전승을 작가 허균이 자신의 사상과 결합해 보다 구체적이고 극적인 서사로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홍길동 조선 문학사 최초의 한글 소설 주인공이자 병폐와 억압에 맞서 이상 세계를 건설해낸 혁명적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홍길동전, 조선시대 신분제의 모순을 겨눈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영웅의 탄생. 17세기 조선, 엄격한 신분 질서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한 권의 소설이 등장했다. 바로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다. 홍길동전은 한국 최초의 한글 소설이자 당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한 혁명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서자 출신인 홍길동이라는 영웅을 통해 신분 차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담아냈다. 홍길동은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났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얼의 서름을 표저리게 느끼며 자란 그는 뛰어난 재능과 무예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벽에 막혀 뜻을 펼치지 못한다. 결국 그는 집을 떠나 위적 활빈당을 조직하고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조선판 로빈 후드로 활약한다. 홍길동의 활약은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패한 권력층에게는 경종을 울린다. 홍길동은 단순히 위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율도국이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한다. 율도국은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로 홍길동은 이곳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한다. 율도국은 당시 조선사회의 엄격한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자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홍길동전은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닌 당대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반영하는 사회소설이다. 서얼 차별, 탐관오리의 횡포,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 등 조선시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작품 속에는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모습,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홍길동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주요 등장인물, 홍길동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 홍길동,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나 호부호영조차 허락되지 않는 냉혹한 신분 차별 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예와 학문을 연마하여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의롭고 용감한 성품을 지닌 그는 부패한 사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위적 활빈당을 조직하고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민중의 영웅으로 떠오른다. 뛰어난 지략과 리더십으로 율도국을 건설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려는 그의 모습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진취적인 인물의 전형을 보여준다. 홍팡서, 홍길동의 아버지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양반이다. 첩의 자식인 홍길동을 냉대하고 차별하지만 내심 그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고 있다. 홍길동이 위적 활빈당을 이끌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 아들과 화해하며 용서를 구한다. 그의 변화는 혈연의 정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준다. 장씨 부인, 홍길동의 어머니이자 홍판서의 첩이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삶을 살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강하다. 홍길동이 집을 떠난 후에도 끊임없이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그녀는 모성애의 위대함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활빈당, 홍길동이 조직한 위적 집단으로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한다. 활빈당원들은 홍길동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뭉쳐 부패한 사회에 맞서 싸우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신분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며 홍길동의 이상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동료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 변학도, 탐욕스럽고 부패한 지방관리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악당이다. 홍길동에게 징벌당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 사회의 부조리함과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적인 인물의 전형을 보여주며 홍길동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허균,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이다. 그는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을 꿈꾸었으며 홍길동전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표현했다. 허균은 홍길동이라는 영웅을 통해 신분차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자신의 염원을 담아냈다. 그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홍길동전, 다양한 해석과 의미, 사회소설, 영웅소설, 심리소설. 홍길동전은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단순히 위적 활빈당의 활약을 그린 영웅소설로 볼 수도 있지만 신분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회소설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정의 실현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심리소설로도 볼 수 있다. 홍길동전, 민중들의 희망과 위로, 억압받는 자들의 대변자. 홍길동전은 오랜 세월 동안 민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억압받는 백성들은 홍길동의 활약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희망과 위로를 얻었다. 홍길동은 단순한 영웅을 넘어 민중들의 꿈과 이상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홍길동전, 문학적 가치와 영향, 한국 문학사의 혁명,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 제시. 홍길동전은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며 당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담아낸 점에서 사회소설로서의 가치도 높다. 또한 홍길동이라는 매력적인 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줄거리는 독자들을 매료시키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홍길동전은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소설과 사회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홍길동전, 현대사회에 던지는 질문.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 홍길동전은 500여 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사회적 불평등, 부정부패, 정의 실현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홍길동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홍길동이 꿈꾸었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홍길동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홍길동전, 우리에게 남긴 유산, 희망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망. 홍길동전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홍길동이라는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정의 실현에 대한 열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홍길동전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유산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허균, 조선 최고의 천재이다나. 예절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온매리오. 크고 가라앉는 것을 다만 천성에 맡기노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쓰시게.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이루겠노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가운데 한 인물에 대한 이런 글이 보인다. 그는 천지간의 한 괴물입니다. 그 몸뚱이를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들어차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조선 광해군 때 좌참찬 벼슬을 지내다가 반역죄로 능지처참된 허균은 1568년 판서직을 역임한 경상도 관찰사업의 3남 2녀 중 막내 아들로 외가인 강릉에서 태어났다. 맏형 허성과 중형 허봉은 부친과 더불어 조정의 명신으로 활약하였으며 성리학과 문장 외교 활동으로 이름이 높았다. 시문에 뛰어난 천재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학론, 정론, 유죄론과 호밀론을 의시해서 다양한 작품을 남겼으며 조선시대의 대표적 걸작인 소설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누이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평가받는 헌안설원이었다. 허균은 1597년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1610년 진주부사로 명나라에 가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도가 되었을 정도로 진보적인 인물이자 뛰어난 사상가, 개혁가였다. 한때 당대의 실력자였던 이의청과 결탁하여 패모론을 주장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아 예조참회, 좌찬성 등을 역임했으나 국가의 변난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참수형을 당했다. 때문에 그의 저작들은 모두 불태워지고 성수시와 학산초담, 성소부부고 등 일부만이 남아 전한다. 한국 사회는 수많은 인물이 역사의 무대를 장식하며 명례를 갔지만 허균처럼 극적인 삶을 산 인물은 흔치 않다. 당시 사회에서 허균의 사상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1618년 역적 혐의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인물로 지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17세기의 조선은 허균이라는 천재를 감당할 만큼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허균은 광해군 폭정에 항거하다가 차명되었지만 그에 대한 당대 및 후대의 평가는 철저히 부정적이었다. 허균이 죽은 뒤 광해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교문,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담화문을 내렸다. 허균은 성품이 사납고 행실이게 돼지와 같았다. 윤리를 어지럽히고 음란을 자행하여 인간의 도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죄인을 잡아서 동쪽의 저작거리에서 베어 죽이고 다시 기쁨을 누리고자 대사령을 베푸노라. 당시 조정과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허균에게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보다 허균의 사상과 행동이 당시의 주류적 흐름인 주자성리학에서 상당히 일탈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균은 성리학 이외에 불교, 천주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상중에도 기생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렸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녔다. 이는 겉으로나마 점잖고 조신한 선비의 모습을 보이려 했던 다른 학자들의 반발을 샀고 특히 과단하고 직선적인 기질은 다른 학자들과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 집안의 적자 출신의 양반으로서 자신과 신분이 다른 서자들과 자주 교류를 했다는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허균은 50평생 3번 유배를 가고 6번이나 벼슬에서 쫓겨났다. 조선시대 허균만큼 파직과 복직을 거듭한 인물도 드물다. 허균이 이처럼 자유스러운 면모를 갖게 된 데에는 그의 학풍이 바탕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한 허균은 당시 주류 이념이었던 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불교, 도교, 천주교에도 두루 관심을 보였다. 성리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조선시대의 조정의 관리가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허균은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서산대사와 사명당과도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서산대사는 문집의 서문을 허균에게 부탁할 정도였으며 사명당이 열반에 들었을 때 비문을 쓴 것도 허균이었다. 허균이 서산대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벼슬을 마치면 스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산에 가서 돌을 닦겠다는 귀절이 있다. 그때까지 재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서산대사가 여러 차례 허균에게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오라고 한 듯하다.